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 김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택배 종사자 근골기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근골기 질환 개요와 택배 종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기 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근골기 부담 자극 관리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단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유지증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우리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립보행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질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요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세 번째는 치질을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누구나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약 80% 이상이 요통 등 근골기 질환이 한 번 이상을 온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동, 취미 활동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모든 활동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지요. 우리 인체는 60에서 한 70개 조의 우리 세포가 있죠. 한 650개의 근육이 있고요. 206개의 뼈마디가 연결되어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활동의 에너지를 우리가 쓰면서 과다한 활동이 되게 되면 피로를 유발하게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계속적인 미중려가 계속되면 우리가 언택트 시대의 물류량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택배 시장의 총 매출액이 7조 4,900원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나 그 택배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가로사로 문제가 있고 또 요통 등 근골기 질환이 많이 발생해서 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근골기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산업재해 발생의 메커니즘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되어 있죠. 거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와 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안전보건 담당자도 있을 수가 있죠. 따른 이 구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제가 미흡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는 불안전한 상태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불안전한 행동이 기인하는데요. 대부분이 설비나 시설이 잘못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는 물적 우연한 불안전한 상태가 해당되죠. 여기는 기인물과 가해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불안전 상태에 의해서 기인물과 가해물로 인해 가지고 작업 저점, 현장 닥종성에는 사고가 발생해서 산업재해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전 행동과 기인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상해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시행되는데요. 우리가 기인물은 불안전 상태에서 발생하고요. 가해물은 직접 사람에게 접촉되어서 발생하는 위해를 가하는 물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산업재해를 사고성 재해, 재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떨어짐입니다. 이 떨어지면 38% 이상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부분이고요. 또 산업재해자 중에 산업재해는 넘어짐입니다. 넘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전도지요. 따라서 택배 물류 유통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전도도 많고 충돌도 많고 협착도 많고 추락도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재, 폭발, 질식, 누출, 중독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업무상 질병과 관련돼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가 관련성 질환 중에 전체 업무상 질병의 약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 무리한 동작이라든가 작업의 어떤 불편 요인이라든가 중약물 취급작으로 인해 가지고 요통 등 근골기 질환이 발생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업무상, 직업상, 작업 관련성의 근골기 질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650개의 근육과 206개 뼈마디가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다 보면 우리 신체 구성하는 신경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 구조 이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 구조 이상이 생기면 만성이 되었든 급성이 되었든 신체 부담이 되었든 여러 가지 신체 부위가 통증이 오는 부분도 있고요. 감각이 마비되는 부분도 있죠. 또 뻣뻣하다든가 따끔거리는 경우, 또 경련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는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증상은 다분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증상이 악화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후로 넘어가죠. 여기는 움직임이 장애가 있는 것이고 손의 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고요. 팔꿈치가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과 장애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징후가 발생할 경우는 우리는 사업주는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건 근골기 질환은 무리한 힘, 또 단순 반복 작업, 불완전한 작업 자세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활 습관이 악화되어서 그게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복합적으로 근골기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근골기 질환 발생 원인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업의 속도라든가 작업의 빈도라든가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업 관련 요인입니다. 작업 관련 요인은 직접 작업 상황이나 작업 조건이나 작업 노형에서 불완전한 작업 자세라든가 가동 힘에 의해서든가 아니면 반복 횟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작업의 지속 시간이 길다든가 아니면 접촉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하지 못한 휴식으로 인해서 또 옥외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도 없을 수가 있죠.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미끄럽죠.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인 자극 관련 요인이 근골질환 발생의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또 스트레스나 직무 요구도나 사회적 지지에 대해서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서 여러 심리적인 요인도 근골질환 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극 관련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은 예방에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특성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죠. 신체 조건이라든가 과거에 어떤 뇌혈관이나 심혈관, 어떤 신체 부위에 허리를 다쳤다든가 과거 병력도 있을 수가 있고요. 흡연을 한다든가 비만이라든가 피로도의 감성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골기 질환 발생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그 작업 시간 동안에 통증이 또 피로감이 지속되지만 작업 능력에 어떤 저하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휴식을 하게 되면 다시 호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2단계가 좀 더 악화가 되면 2단계로 전환가 되는데요. 2단계가 되면 작업 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일어납니다. 이건 휴식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되어서 여기서부터는 작업 능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1단계가 2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는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체 어떤 조건적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서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 조직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양상이나 임상 소견에 따라서 사고성이 되었든 비사고성이 되었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수가 있고요. 또 직접적인 외에도 개인적인 요인, 비직업적인 요인도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가볍고 주기적인 것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까지 다양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작업 관련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작업 자세나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반복성인데요. 우리가 택배 종사자분들은 빠른 작업 속도, 또 반복성, 또 무리한 힘을 쓰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를 요구하지요. 또 팔이나 팔꿈치, 손바닥이 날카로운 면에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작업 관련 요인은 작업 환경 개선이나 인간공학적인 개선으로 우리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가 뭘까요? 중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난 법인데요.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굴절이 된다든가 신전이 된다든가 또 척골이 된다든가 요골이 된다든가 목을 굽힌다든가 기울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될 수 있지만 목을 젖힌다든가 팔꿈치를 든다든가 아니면 팔꿈치를 많이 벌린다든가 또 팔을 옆으로 뻗는다든가
팔을 뒤로 뻗친다든가 아니면 어깨 위의 작업으로 팔꿈치가 어깨 높이보다도 위에 있다든가 이런 요인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구조적 요인은 노동 강도가 증가되고요. 사회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또 교도 근무라든가 야간 작업, 장시간 근로라든가 또 환경적인 요인이 구조적인 요인이 되죠. 또 개인적인 요인도 해박적 특징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와 여자와 가급 병력이 있거나 그다음 취미 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부분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또 근골적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서는 직업의 어떤 만족 정도라든가 또 인간관계 이 부분은 상사와 동료 간에 또 휴먼 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적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죠. 이 스페이스도 우리가 바로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어지겠죠. 그러면 이런 사회 심리적인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해서 근골계 질환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이 위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택배 종사들이 어떤 근골계 질환에 올 수 있을까요? 근골계 질환은 직업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직업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이 모두 관여할 때 작업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근골계 질환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또 근골계 질환으로 우리가 유명을 달리하거나 그러지도 않죠. 그러나 발생 원인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다는 겁니다. 또 조기의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요. 완치가 되어도 재발이 또다시 된다는 사실이고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택배업에서 화물 취급 작업은 대표적인 인력 운반 작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력 운반 작업은 운반 대상물을 손이나 신체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올리거나 내리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우리 인력 운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지 자세에서 대상물을 운반과 지정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대상물을 내리는 작업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작업, 토수하는 이런 작업도 인력 운반 작업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근골계 질환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우리 신체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죠.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그러면 경추, 흉추, 요추, 이 척추와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다고 생각되지만 경추 부분에 어떤 염자가 생긴다든가 어깨에 회전근개 근염이 생긴다든가 흉곽 출구 증후군 이 부분도 많이 생각하죠. 또 단순 반복 작업, 무한 힘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손목에서 발생하는 순간 증후군 이건 이제 카팔 터널 증후군이라 하죠. 이 부분도 많이 생기고요. 또 요추의 어떤 염자, 주간판 탈출증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따라서 상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지 부분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슬관절 염이 생기는 거죠. 자,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신체 전체 어떤 부분에 근골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순간증후군 이 부분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손목을 압박하거나 손목을 굽히는 자세에서는 손깔이 굉장히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부분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순간증후군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손목과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팔꿈치가 내외상 가염 이게 테니스 엘보냐 골프 엘보냐 이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역시 요통입니다. 허리 부위에 생기는 허리 통증으로 전부 다 요통을 하지 않습니까? 직립보행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질환 중에 하나가 요통이죠. 우리 몸의 중추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적신호인데요. 교통사고로 무거운 물건을 뜨다가 또 삐걱하다든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작업 자세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퇴행성으로 만성질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요통 발생했다고 무조건 허리 디스크나 척추 질환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요. 요통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급성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성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급성요통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면 근력이나 근지구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물건을 중량물을 취급한다든가 작업 자세가 급격하게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목을 갑자기 옆으로 튼다든가 이렇게 급성요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누적되어서 잘못된 작업 자세로 계속 하다 보면 허리가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허리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최소 12주 이상 이런 경우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요통을 방치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허리 부위에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부분은 허리 통증과 아울러 허리 디스크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통의 원인이 대부분이 물리 기계적인 요인이 올 수 있는데요. 우리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죠. 이거는 중심기둥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체와 하체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충격을 완화 흡수시켜주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추 부분이 방향 전환할 때 트위스트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 흔한 질환은 추간편이 우리가 디스크라 그러죠. 그 퇴행이 되거나 추간판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손상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추간판 퇴행이 진행되면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시켜주고 거기에 능력이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통이 쭉 가중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극심한 통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는데 허리를 갑자기 펴다가 힘이 엄청 든다든가 또 바지나 양말을 신는데 굉장히 불편한 요인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수를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요통, 허리 모든 부분이 아프면 이게 모통이 왔구나. 만성요통 증상일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지요. 자, 허리 통증 외에 복부 내장 다른 장기의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리가 뻣뻣하고 동작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복부 내장 등이 다른 장기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방광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지 부분에 특히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이런 부분이 허리가 아닌 부분까지 통증이 오거나 저림이나 방석통 발생으로 그 누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택배 배달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하차다, 입구다, 중간 분류한다, 상차를 대기한다, 출고한다, 또 상차한다, 영업소를 1차 이동한다, 출고 순서별로 분류를 해서 주소지로 이동해서 또 하차를 하게 되고 또 이동해서 그것을 전달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배달 업무에서 우리는 물건을 들거나 내리거나 던지거나 놓거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택배 배달 업무의 전반에 걸쳐서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택배업의 집배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화를 받았단 말이죠. 내가 배달을 할 수 있는 주소로 이동하는 것이죠. 화물을 인수하게 되고 이동하게 되고 상차와 정리와 하차와 컨베이어 벨트에 또 다시 한번 또 적재를 하고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스캐닝 분류를 하고요. 또 상차를 하고요. 따라서 물류를 분배하는 작업도 굉장히 무리 힘이나 반복성이 있는 것이죠. 또 상하차 시에는 대표적으로 컨베이어에서 우리가 상하차할 때 또 케이지에서 물건을 화물을 상하차할 때는 자연스러운 자세나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는 것이죠. 무리한 힘이 생기고요. 반복성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컨베이어 벨트나 케이지가 높낮이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으로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 잘못되어서 불안전한 자세가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량물 취급을 인해 가지고 허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상자 모서리에 우리는 접촉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케이지 적재물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케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한다. 케이지 자체를 우리 화물을 싣고 컨베이어를 이동해서 컨베이어 다시 또 우리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는 가동 힘이라든가 부자연스러운 사제 이런 부분이 유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중량물 적재에서 인력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많지요. 또 게이지의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중량물 취급으로 손이나 손목이나 허리나 하지 부분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유해 요인이 되는 것이죠. 화물 적재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중간 분류 후에 화물을 이동한다든가 작업장 바닥에서 화물을 들어 올린 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되는 거죠. 가다한 힘이 되고요.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서 손목뿐만 아니라 허리와 하지 전체의 부담이 중간 물류를 이동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중량물 취급 자세가 중요하지요. 또 입줄고 스캐닝 할 때도 컨베이어상에서 스캐닝하는 부분도 있고요. 바닥에서 화물을 들어 올려서 한 손으로 화물을 들고 스캐닝하는 작업. 이거는 무엇보다도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화물 지급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택배에서 유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메인 컨베이어 벨트의 상에서 지역별 화물을 어떻게 하나요? 분류 작업을 하죠. 이 부분은 단순 반복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나 가던 힘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화물에 부착된 송장을 떼내는 작업도 하죠. 여기는 쭈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벅지와 정화리에 접촉 스트레스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화물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힘, 중량물의 화물 취급을 손이나 손목이나 허리나 하지 등의 과도한 힘을 요구할 때 가장 많은 근골격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업무 특성별로 근골격 질환 여러 가지 어떤 작업 위험의 매트리스를 한번 볼까요? 주요 자격별로, 신체 부위별로, 반복수 비율을 한번 보면 화물을 상하차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과도한 힘에 의해서 신체 목에서부터 손, 손목, 허리, 무릎에까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과도한 힘에 의해서 어깨에서부터 무릎, 다리까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입출구 시에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깨나 손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손목에 카파터너 증후군도 입출구 스캐닝 작업할 때 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간 분래라든가 송장 정리일 때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과도한 힘에 대한 영향이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량물 인력 작업에서 우리가 일반 원칙이 뭘까요? 운반 전에는 무엇보다도 운반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작업 계획 따라 여러 가지 작업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운반 도구는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운반 대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리프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이고요. 운반의 능력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복장이나 신발 착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또 운반 하중의 무게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것이죠. 운반 횟수나 운반 거리를 단거리 최소화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무엇보다도 물건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부분에서 우리는 요추 부분이 많이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작업 절차를 이행하고요. 들어 올리거나 할 때 몸이 트위스트 되면 안 되죠. 회전 작업을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든데다가 회전을 하면 동시에 한다?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발의 위치는 가급적 하중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반물은 가급적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맹이스 및 틈 훈련을 해서 같이 신호 방법을 정해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중요한데요. 들어 올리기보다는 밀거나 당기기. 자, 당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밀면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을 이용해서 밀거나 당기기를 해서 손은 항상 손등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할 때 팔꿈치는 항상 몸통 쪽에, 팔꿈치는 몸에 붙이고 등은 곧게 해서 밀거나 당기기 작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밀거나 당기기 작업이 무릎은 적당히 구부려야 됩니다. 밀기 작업 시에 발의 힘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이동 시에는 안전된 보호법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량물 취급 작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물건을 어느 곳에 어떻게 우리가 운반할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방향으로 발끝이 향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손잡이는 확실히 물건에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허리는 펴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허리를 펴야 되는데 허리를 구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추 부분에 힘이 미치는 모먼트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을 내려놓고 위치 조정을 해서 들고 내리는 작업에서 많은 부분이 신체 장애로 근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단 거리로 토수를 하고요. 또 경로상의 장애물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요추 부분, 따라서 요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 넘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인력 운반 즉시에 요통 예방을 위한 가장 우리가 중량물 취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생각하라. 어디로 운반할 건가, 도움을 받을 것인가, 가다가 잠시 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또 발의 자세도 중요한데요.
발의 자세는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요. 한쪽 발은 약간 앞쪽을 유지해야 되겠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요. 견고히 잡아야 되고 갑자기 들고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겠죠. 따라서 운반물은 최대한 몸에 집착시키고 밀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려놓고 정확한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5kg 이상의 중량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량물의 무게가 어디 있느냐? 상부에 있느냐? 하부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 편중되어 있냐? 또 무게가 몇 킬로냐는 이거는 표시를 해서 작업장 내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작업점의 높이에 따라 적정 작업은 가장 좋은 세이프드 존은 안전작업 자세에서 작업점의 높이가 가장 좋은 거는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하는 작업이 가장 좋죠.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업 불편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택배 종사자 근골격 질환 예방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도 사업주는 또 근골격 부담작업이 되면 근골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인 조사가 가장 중요하지요. 또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질환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었을 때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업주가 지원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업주는 항상 근골격 질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골격 질환 유해 요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분석된 내용에 따라서 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최우선적으로 상해가 올 수 있고요. 근골 부담잡이 가는 것은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증상 호소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항상 하고 직무를 호소한다 그러면 의학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또 근로자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로자는 항상 근골격 질환 예방에 대해서는 항상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근골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참여를 해서 노사 협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근골격 질환과 관련되어서 사업주는 배달원이나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건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 어떤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로자의 참여와 관련되어서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골격 질환의 위험의 특성이 어떤가? 또 사업의 문제의 직종, 수의 종류에 따라서 또 가가 배달원이나 운전자 참여 포로의 경험에 따라서 노동자합의 협조 여부에 따라서 또 사업장에서는 사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매뉴얼 절차서 지침이 있냐 없냐, 또 사업주의 관심 정도가 어느까지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골격 질환 예방에 대해서는 운반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설비 시설에 대해서 올바르게 다루는 기술을 알려줘야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와 사용 방법과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내용을 처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 보호 장구도 지급 착용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바르게 들고 내려는 작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해인 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설된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유해인 조사를 하고 근로자 대표나 해당 근로자 참여하에 유해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 임시건강진단 결과에 질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됐거나 업무 양이나 작업 공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 유해인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 유해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조사인데요. 여기는 작업장 상황조사도 있을 수가 있고 작업장 조건조사, 또 증상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유해인 조사 시에는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직접 실수할 때도 있지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 어떤 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유해인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가 참여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골 부담 작업이 11가지 중에 택배와 관련되어서 운송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전방위로 부담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골격 질환 예방 편람을 참고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골격 질환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다운 힘에 대한 겁니다. 반복성에 대한 겁니다. 부자연 작업 자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유해 요인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따라서 과도한 힘,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근골격 질환이 유해인 조사에 가서는 작업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선 대상을 파악을 하고요. 따라서 유해 요인이 발생했던 원인을 찾고 거기에 작업 특성에 어떤 검토를 해서 육체적으로 어떠한 부위에 유해 요인이 있느냐, 이게 상지냐 하지냐 아니면 척추 부분이냐, 그에 따라서 육체적 유해 요인에 대해서 유해 요인 수준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원인 파악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에 가서 공학적인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은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트럭 화물 컨베이어 벨트 케이지의 상하차 시에 또 입출고 스캐닝 후에 화물 중간 분류하고 적재할 때, 송장 정리와 배달할 때, 상차할 때,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화물 상하차할 때 허리를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고요. 케이지의 적재물을 이동할 때는 여기에 허리를 가득하게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중량물 취급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화물 적재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팔을 어깨 위로 드는 자세가 특히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요.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이 화물 적재에서 문제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입출고 스캐닝 또한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또 허리를 가득하게 앞으로 굽히거나 또 화물의 많은 양을 한 번에 많은 단순 반복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중간 분리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자세지만 여기는 몸통을 비트는 자세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장 종리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슬간절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공학적인 개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궁궐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 공학적인 개선과 관리적인 개선입니다. 공학적인 개선은 공구라든가 설비라든가 어떤 포장 부위가 화물을 재배열, 재수정, 그 다음 재설계한다든가 어떤 교체를 한다든가 다시 수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관리적 개선에서 작업 일정과 작업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회복 시간을 제공한다든가 작업 공간과 공구의 정비에 주기적으로 청소한다든가 또 직장 체조도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칭은 작업 중이나 작업 후도 계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골 부담 작업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 의학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만성적인 건강장애를 발생할 수가 있죠. 따라서 초기 증상들을 진단하고요. 발병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의학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상 호소자 관리하는 부분과 질환자 관리하는 부분과 건강적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유해인 조사를 해서 유해요인 예방과 관리를 해서 증상과 징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예방을 하는데 2단계 어떤 관리를 해야 되겠죠. 2단계 증상 호소자 관리 가서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증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 작업 복귀를 하지만 증상이 악화된다면 3단계까지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1단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초기 증상자 관리는 통증, 경감에 대한 중심의 의학적 관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기능적 중증 관리로 그 워크 컨디션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작업 복귀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근골기 질환 예방 관리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문서화하고 사후 관리하고 근골계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근골 부담 작업의 유해인 조사를 하고 또 유해인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학적인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이행하는 부분, 또 근골 부담 작업이 11가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유해인 조사를 실시해서 공학적인 개선을 한다는 부분, 또 안전관리제나 보건관리제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또 작업을 성역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리프트라든가 또 경량이 되는 또 무게가 가벼운 대차를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공구 스토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공 흡착에 의해서 이동물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기계 설비적인 측면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가 제공해 줄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여러 가지 박스나 이런 부분을 분배할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 명절 같은 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럴 때는 작업의 인원을 굉장히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예방 및 관리 평가는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되고
평가 결과가 문제점이 발견된 데는 다음 연도에 예방 및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과 보건의 실천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인데요. 우리는 이 위험을 봐서 우리가 줄이고 감수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택배 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지원과 공감을 같이 해줘서 택배 근로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